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새해 벽두 증권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는 4,500선을 뚫더니 오늘은 한때 4,600을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이달 안에 꿈의 5,000선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고 뭐 주식 하나 없는 제 삶이 달라지겠습니까만, 그래도 경제는 심리고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면 경기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려가는 것보다는 낫죠. 미국이 막무가내식 패권주의, 제국주의 행태를 드러내면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도 대한민국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360도 관절이 회전하는 로봇이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윤석열의 폭정과 내란의 와중에도 기술 개발의 노력을 멈추지 않은 우리 기업의 저력을 보면서 가슴이 참 뿌듯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 적토마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봅시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힘내시라고 정어리머리 특별히 준비한 고창 민물장어 자포니까 품종, 가장 좋다는 자포니까 품종의 민물장어를 정말 여러분 드시고 힘내시라고 좋은 가격에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새해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몸에는 좋다는데 비싸서 못 먹는 것이 장 아닙니까? 그런데 1kg에 25,900원이니까 혼자 드시기에는 너무 많고, 또 이걸 또 2, 3kg 해가지고 온 가족 다 드시면 온 가족이 다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좋은 프리미엄 민물장어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로도 많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여러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버퍼링이 좀 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요. 혹시 너무 심하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바다향기님, 일터에서 다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병원 치료받다가 이제 회복하고 계시는데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앵커님, 어제부터 죽에서 밥으로 식단이 바뀌고 드디어 오늘 아침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습니다. 실로 얼마 만에 보는 이 사이에 빨간 점인지. 세상 살다 이런 상황에 기쁨을 느끼긴 또 처음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소한 일상들이 아픔을 통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앵커님, 정어리 가족 여러분, 인지를 못하실 뿐 지금 당신은 행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이 사이에 빨간 고춧가루가 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고마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춧가루도 많이 끼고 고기도 끼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연희님, 정어리한 당신은 행복 바이러스, 생각만 해도 힘이 납니다. 가끔은 침묵이 말보다 더 친근하게 우리를 묶어준답니다. 수요일, 오늘은 소중한 하루, 정어리 가족님들 하루가 온통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님도 지금 식도암으로 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재명 님,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어제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험물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약간의 실수로 몇 달 동안 참여를 못하고 지냈는데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러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은 요즘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삼전 하이닉스 덕택에
오만전자에 들어갔는데 안 팔고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멧돼지에서 잼프로 바뀌니 주식시장도 쭉쭉. 우와. 오만전자 때. 이야,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14만 1,000원입니다. 14만 1,000원? 네. 트리플업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와. 오늘은 150% 나오신 건데. 베르사유의 장마님, 친하게 지냅시다. 유병예님, 저는 주식 바이코리아 10,000포인트 봅니다. 글쎄요, 그렇게 갈 것도 같아요. 정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면 참 좋겠어요. 이은주님, 내일 오후 7시 영웅본색, 풀지 못한 내란 청산에 대한 목마름, 영웅본색이 더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두 분은 정말 내란의 영웅들 아닙니까? 두 분 모시고 또 한 분 아주 젊은 우리가 막비라고 부르는데 막내 비서관이 또 감초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가 영웅 본색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내일 저녁 7시 첫 방송 여러분 많은 기대,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고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영웅 본색. 제가 내일은 성냥개비 하나 들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CBS 이정주 기자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다시 좀 빠져가지고 4,559 찍고 있는데 오늘 오전 한때 다시 4,571로 올랐군요. 4,611까지 갔었어요. 우와, 4,600 하루에 막 100포인트씩 오르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혹시 주식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주식을 직접은 안 갖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수 높일 거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ETF 이 홍보도 해서 ETF 상품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보고서 비슷하게 얼마나 올랐는지 오는데 한국 시장 거는 너무 활황이라 많이 오르더라고요. ETF 하셨다고? 예. 오르는 쪽에? 네, 그 주가 지수 연계 상품으로. 우리 장 하고 대변인도 친하게 좀 지냅시다. 저는 근데 뭐 소소해서 뭐 이렇게 큰 실익이 어제 있을지 어떤 모르겠는데. 기사를 봤더니 내리는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버퍼스 맞아요. 3억 얼마인가 어머. 네, 손해 보죠. 손해 보고 왜냐하면 이제 또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3억 얼마인가를 날렸다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좀 믿어야죠. 왜 내리는 쪽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 근데 지금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증권 전문가가 이게 지금 혹시 주식 과열, 속도 위반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전문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과열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가가 오를 때는 기업 이익보다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평가 가치가 상향이 되는데 현재는 반대로 기업 이익 전망치를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간 전망을 하던 지난해 10월쯤에 2026년 코스피하고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378조 122조였는데 현재 추정치는 454조 188조 2개월 만에 20% 54% 상향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오히려 그 이익 전망치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간 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주식시장에 사실 그 코스피 지수 5,000이라는 게 정말 꿈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이재명 정부 처음 들어와서는 임기 내에 5년 동안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맞아 떨어질 때야만이 5천 정도가 달성이 가능하다가 굉장히 지금 높은 목표치를 너무 단기간에 달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 경향은 있는데 이건 매우 대단한 성과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 대한민국에 낮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시장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들도 해냈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 상황이 안정이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또 대한민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뭐 과거처럼 어떤 뭐 버블 아니냐 이런 일각의 반론들도 있는데 이게 AI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화된 조건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버블이나 이런 걸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뭐 5천을 넘어서서 6천, 7천 앞으로 코스피가 계속 좀 올라갈 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주 기자님, 기자들은 주식 잘 안 하죠? 기자를 많이 안 하죠. 네. 예.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 했었거든요. 예, 제가 주식 좀 합니다. 그래서. 이야. 예, 근데 제 돈은 못 벌고 남들 벌어주는 예, 거예요. 남들 운수만 두다가 했는데 야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임기 내 5천 하겠다. 근데 이게 상법 개정안이 핵심이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쪼개기 상장 재벌들이 자기들 정말 쌈짓돈처럼 여기는 이런 주식 시장의 불공정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말만 법안 고치겠다고 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올라와서 직접 고쳤어요. 민주당이 밀었죠.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설마 재벌로부터 도움받는 정권이 설마 이 재벌공화국에서 후원금 받아야 되는 정치인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통과시켰어요. 네, 그리고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도 남았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처리가 되면 이 실제로 10,000포인트 이거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이재명 대통령 5천 얘기할 때 야당 쪽 뭐 베네수엘라니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주의 된다 뭐 경제 망할 거다. 베네수엘라가 무슨 코스피 4천 이렇게 갑니까 주식이. 이게 자본주의 국가예요 사실은. 주식 뭐 저희가 이제 뭐 경제나 증권 다루는 방송이 아니니까 뭐 오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오늘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2026년은 달라질 것 같다. 정말 좋은 기운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제 뉴스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있지 않습니까? 전자 전시회. 거기 봤는데 우리나라 로봇가 완전히 그냥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막 360도 막 관절이 막 돌고 50kg가 넘는 거를 그냥 가볍게 들어가지고 조립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것도 2028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섬뜩하기는 했어요. 아이고 막 저렇게 로봇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빨래 개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난 좀 거시기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그 로봇 산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또 젠슨 황도 뭐 새로운 걸 내놓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할 때 이게 참 대단하구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희망의 기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코스피 올라가는 거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주관적이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연구기관에서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코스피 6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AI 산업과 관련된 여러 이 파생 산업들까지도 힘을 얻는다면은 전 코스피가 5천은 이제 달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뭐 6천, 7천까지 더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부가 증진되는 그런 일만 이제 남은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희망찬 기운을 갖고 새해 출발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누르면 우리가 희망이 더 생깁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올해는 확실하게 내란 같은 건 다 청산하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기대가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1월에 중요한 재판들 선고도 있고 뭐 구형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내란 잔재를 다 청산을 해야죠. 뭔가 새로운 가구를 들이려면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닦고 이렇게 해야 새로운 게 들어와도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먼지 구덩이에 어떻게 그대로 좋은 가구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내란 잔재 다 청산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영웅 본색 프로그램 만든 것도 내란 잔재 청산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윤석열 재판 참 기구했죠. 직위원이라고 하는 판사 하나 때문에. 그런데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가서 내일 모레 1월 9일 날 결심 공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지금 잡혀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선고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결심 공판, 윤석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을 거고 그때는 구형이 있을 겁니다. 예.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 구형이 예상되고 있고 아마 1월 안쪽에는 그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장 먼저 16일에는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이 10년 그 특검이 구형을 했던 그 해당 혐의의 선고가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뭐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켜켜이 계속 형이 쌓일 거다.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있고 28일에는 김건희, 권성동 그리고 윤영호 씨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선고의 이 윤곽이 드러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인규 대표님 구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이 법정형 자체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성의 여지도 없고 그동안에도 사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내란의 연장을 획책했던 그 윤석열 씨의 태도를 미루어 보건데 구형할 때도 깎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전두환 사건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물론 무기징역으로 최종 선고는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씨의 경우에 는 전두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국민을 배신한 친위 쿠데타의 혐의까지 더해져서 저는 반드시 사형이 구형돼야 되고 전 구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언론 쪽에서는 구형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 죄 자체는 사실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이 있지만 집행이 안 되는 나라라서 대체로 언론에서는 특검에서는 일단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보수 진영에서도 무죄 주장인데 무죄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네, 무죄는 본인들도 안 나올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했던 윤석열 쪽, 김용현 쪽에서 어제 재판 때는 또 느닷없이 뭐 특검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진술하는 그 검사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바로 뭐 내보내야 된다고 했다가 직위원 판사가 뭐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던데 어제 보면서 직위원이가 좀 달라졌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재판정에서 직위원이 하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 사건 특검법 제9조 박 5항에서 변호사님, 이따가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다 드릴게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제가 발언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이창규 검사가 발언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셨으면 예.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그렇게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밟아야 하면 되는 되니까.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을게요.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시면 되죠. 아니 지금은 일단 지금 절차를 아니, 왜 밟으시면 이러시지? 특검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 2항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정을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세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죠?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어쭈? 뭐 평소 전혀 보지 못하던 모습인데 신은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내지는 김효영 변호인단이 뭐 이하상 변호사, 아까 그 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재판을 회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나가라, 누구는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진흙탕을 만들고 있는데 저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하상 변호사 옆구리를 치면서 오히려 말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기현 재판장도 그동안의 재판을 잘못 이끌어왔고 소송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불신 속에서 이제 저런 모습은 조금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 그런 장면까지 온 것이고,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이 좀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지기현 재판장도 지금은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 중앙지방법원 내에서 판사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내란범들 편에 본인이 설 수는 없겠다라는 약간의 반성적 자각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야기하신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상대방 말을 막느냐라는 아주 상당히 논리적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지기현 판사의 이 선고에 대해서 뭐 조금은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열어놓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팩트부터 체크해 보죠. 뭐 형사소송법 뭐라고 운운하고 그러는데 장유미 예. 변호사님, 저게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이게 지금 검찰청법 4조 2항이 준용되는 특검법 이야기를 해서 예. 제가 찾아봤는데 이 주장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검찰은 본인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좀 제한하는 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천명하는 식의 큰 틀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본인들이 수사했던 것과 이제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하면 다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이하상 변호사 등이 노리는 거는 아예 이 기소 자체가 잘못돼서 너네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공소 유지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이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법리로 윤석열을 풀어줬었기 때문에 이것이 먹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법적 꼼수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재판을 여기까지 끌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증인신문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적법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시간 끌기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 집행 그 부분도 판사님 지금 내란이 안 됐으니까 다시금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윤석열 피고인이 직접 나와서 막 읍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는 재판부가 휘둘릴 수 없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뭐 지기현 판사도 뭐 사석에선 내가 이제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거다.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혹시 기피 신청하고 이러면 뭐 더 연기가 되고 더 지체가 되니까 그런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뭐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참다가 민주주의 찾고 자유주의 찾고 뭐 헌법상 권리 찾는데 정작 자기네들 권리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적으로 상대방의 자유, 권한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일침을 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 지기현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말이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지. 저도 지금 그게 걸렸는데 어필 예스님이 딱 지적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이 두 문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기현의 플랜이 무심결에 튀어나온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이건 어떻게 한 자락 깔아놓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원래 판사들은 저희도 이제 법조 취재해보면 그 저런 난동 부릴 때 말을 길게 안 합니다. 판결로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공개 영상이 되니까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지, 본인 이제 내심에 사실 판사의 심기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제 판결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와요, 원래는.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에게 비춰진 모습이 이제 신뢰를 잃었죠, 사실. 그리고 검찰청구법 이제 말씀하시지만 장윤미 변호사께서 4조 2항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겠다 이제 요 얘기를 따지고 드는 건데 사실 저기 맥락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특검 자체가 이미 한시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기서는 사실 어제도 보면 계속 재판 미뤄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재판이긴 한데 선고 미뤄달라. 조금이라도 나 뒤로 좀 판결 같은 거 좀 어떻게든 좀 뒤로 해보자. 지금 마지막 그 좀 발악하는 전략을 쓰는 거라서 예. 지금 판사 좀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지휘라는 게 사실 그 재판정 안에 질서를 잡아야 되고 또 법정 모욕죄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되는 것이 이진관 재판장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경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란하면서 재판 업무를 회방했을 때는 감치까지 시키는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는 건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뭐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지난번과는 좀 다른 약간의 좀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듯 하지만은 여전히 소송지휘는 하지 않고 있고 이 변호인단한테 좀 끌려가면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조금 더 단호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판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고 뭐 판사들이 어쨌든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지기현 재판장도 빠르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지기현이가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지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그런 짓을 하면. 일단 뭐 시간 끌기 전략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이제 1월 9일 날 결심이니까 구형이 내려지고 2월 중에 선고가 나겠지요. 또 선고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윤석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이제 서로 좀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속대련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사전에 주고받지 않았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갑자기 이거 생각이 나는데 안 그랬어요? 뭐 그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들이 부딪혀봐야 소리밖에 안 나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그게 살궁리라고 내놓았는데 결국은 발목 잡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윤석열이 뭐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국무위원들 탓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윤석열이 두 가지로 나쁜 자예요. 모든 잘못을 다 부하한테 넘기는 거. 이거 정말 나쁜 짓이고 또 하나는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악함을 넘어서 좀 우둔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은규 대표님.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다 의미 없는 저는 진술이라고 보고 여전히 부하들 탓, 남 탓만 하면서 저렇게 재판을 좀 산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의 하나의 전략인데 저는 근데 이게 뭐 지금도 댓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 저는 그 우려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백대현 재판장과 이진관 재판장이 먼저 앞서 나가서 이 내란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 안에서 지기현이가 아무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독자적인 썰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공간이 매우 좀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거 지금 판결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스로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걸 지금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가 여기서 만약에 지기현이 최악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뭐 선고도 안 내리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윤석열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법부는
가루가 된다. 전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끝까지 더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직위원 재판하에서는 더 이상의 그런 뭐 이상한 행동을 할 여지가 매우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재판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발언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희님, 정말 나쁜 인간 중에서도 윤석열 같은 인간 종류를 처음 봐서 띵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빨리 좀 구형하고 선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더 안 보고 싶어요. 이제는 윤석열 안 보고 싶어요. 예. 그전에는 좀 궁금해서 뭐라고 시부리나 한번 보자 했는데 이제는 보는 것도 질려요. 빨리 좀 정리해서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나올 일이 없죠. 뭐 일단 이적죄 관련해 가지고 6개월 구속 연장 됐고 1월 16일 날 실형 선고 될 거고 그리고 뭐 늦어져도 2월 달에 이제 또 선고 나오면 만약에 장희미 변호사님 네. 2월 달에 선고할 때 법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돼 있어도 구형을 사형 무기징역에도 거기에서 또 뭐 깎아서 깎을 수 있습니다. 선고를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을 선고를 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다른 죄로 10년이 선고가 되면 네. 합산합니까? 이게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이제 한 재판부에서 혐의가 여러 개면 미국은 그냥 다 더해버리잖아요. 예. 상한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 기계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각각의 범죄가 있을 때 이것과 이것 중에 중한형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2분의 1을 2분의 1을 합니다. 그런 이제 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더 막 쭉쭉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 재판부 저 재판부에서 각각 나온 거는 기계적 합산을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 재판부 안에서는 여러 죄가 있을 때 이제 그 실체적 경합으로 이제 2분의 1을 가산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별도 재판부에서 받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체포방해 혐의라든지 이적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형량들은 더하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2분의 1씩 한다고 그래도 워낙 지은 죄가 맞아요.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합치면 50년 넘지 않겠어요? 앞으로 기소될 일이 수두룩빽빽하게 예. 많습니다. 윤석열이 나이로 봐서 50년 정도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지금 재판만 한 혐의가 9개예요. 9개 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주목하는 혐의는 지난달 12월 26일 날 기소된 선거법 위반. 예. 이게 지금 관훈 토론 가서 선거법 위반한 게 있거든요. 예전에 대윤 소윤 문제, 맞아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이거 390억 국민의힘 토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했던 거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 악법이라 생각하고 공직선거법 250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이 왜 필요한지 국민의힘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판을 해야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논리 일관되려면 그 재판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빨리 본인이 해야죠. 그렇게 예.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못 참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렇죠. 조희대 선거 대법원장이. 빨리 해서 빨리 해야겠네. 네. 내일이라도 해야죠. 자, 윤석열 이제 그만 보고 싶고 오늘 아침에요. 국힘당 장동혁 대표가 뭔 쇄신안인가 개혁안인가 뭐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쇄신안 발표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하고 절연하는가? 참 똥줄이 타긴 탔구나. 급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님이 다 이제 그 집 맛없다고 떨어져 나가는데 간판 바꾼다고 그 집 다시 갈까?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궁금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해제 표결 이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뭐 일단은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사과한다. 그러면서도 윤 어게인 또 윤석열 절연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도 아니고 이거는 뭐 한 10분의 1쪽짜리 그냥 말만 입으로만 동동 뜨는 그런 말만 사과하는 건데 이게 뭐 과거에는 쇄신이 아니라 세신이다. 그래서 때를 민다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얘기했는데 이건 때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피부에다가 데일밴드 붙여놓는 정도의 그냥 위장막 정도를 씌워놓는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메시지도 여전히 입으로만 사과를 말할 뿐인 거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행동이 지금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수단으로 했으면 그것은 논리 일관적으로 내란 범죄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또 발작적인 증상을 보이면서 반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장동혁 체제에서의 사과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을 8대0으로 인용을 해버렸는데도 여전히 탄핵은 잘못됐다 지금 이러면서 윤어게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도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탄핵은 정당했느냐? 그럼 또 이상하게 말이 꼬일 거기 때문에 이 사과는 개사과 시즌 3 정도로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쇄신안에 대해서 장혜미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쇄신안 발표한다라고 하기 전부터 투트랙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제거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시인한다. 한동훈 제거함으로써 지금 본인들 당원들한테 좀 마음을 달래면서 그래도 윤석열과 절연하고 단절할 거다. 딱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미봉책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계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황에 맞는 건 또 뭡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명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메이크업을 달리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 당의 DNA와 뿌리가 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 여러 허울 좋은 대안들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사가 메시지입니다. 지금 윤리위 구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막장 캐스팅이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한동훈을 어쨌든 배척하고 척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여기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거를 손으로 그냥 막고 어떻게든 가보자는 지연책, 지연술 이거 감동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닙니다. 쇄신안 같은 거 발표한다 그러면 며칠 전에부터 좀 알려지고 그러는데 이정주 기자님 이게 좀 갑자기 나온 거 아닌가요? 기자들한테는 한 일주일 전부터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이제 원래는 초반에는 2월이었고 1월 한 중순 정도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았었는데 저는 그 원래는 1월 8일 얘기하다가 어제 윤리 구성이 이제 무산되면서 조금 지연되니까 오늘 땡겨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전 오늘 쇄신안 보면서 뭐 한 딱 하나 장동혁 대표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본인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 반성하고 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권에 저도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이 가장 잘 봐야 될 부분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해요. 말로는 약자 보호하겠다, 말로는 장애인 보호하겠다, 말로는 뭐 유아들 뭐 예를 들면 그 나중에 뭐 보조금 이거 늘리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법안 하나도 안 냅니다. 그거는 정치는 말이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고성국 씨 입당했잖아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의 말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입당 거부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진짜로. 네. 고성국 씨는 계엄은 정당했다. 서부지법 사태 때도 이 서부지법의 폭도 난동 부린 거 이 사람들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어제 입당원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입당이 되는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 말이 진짜 1%라도 진심이 있다면 바로 반려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정주 기자님 말씀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고성국에 대해서도 입당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도 하나의 시금석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오늘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잘못됐다 그러고 계엄을 사과를 했어요.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 들어가야죠. 그게 뭐냐? 그래, 그럼 나라를 뒤집어 엎었다,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그럼 윤석열이 형사 책임지지 않느냐? 그럼 그건 윤석열 개인의 범죄고, 그럼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책임을 질 거야? 그럼 두 가지 정도죠. 국민의힘이 문을 닫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선별을 해서 윤석열의 이 불법 계엄까지 가도록 만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배지를 내려놔야죠.
근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말로만 사과하면서 잘못된 수단이라고 본인이 인지를 했다?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에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한 10분의 1쪽짜리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개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민지님, 미친 국당은 해체만이 답이다. 이게 사과냐? 고성국 입당을 받아주는 당은 없어져야 된다. 김소율님, 진짜 사과는 국진당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다. 이런 반응 보여주셨는데, 뭐 또 당명을 바꾼다고 그래요. 뭐 당명, 뭐 없어질 당을 굳이 뭐 당명을 바꾸고 말고 예를 쓰나 싶기도 한데요. 당명을 바꾼다면 뭐가 좋을까요? 아마 제가 추천하는 거요? 예. 제가 추천하는 계엄의 힘. 네. 아직 계엄의 여파가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바꾼다고 해서 그 사기꾼이 사기꾼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쳤으면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게 맞는 것이고 형벌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그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아니 본인들이 사고 다 쳐놓고서는 인제 와서 이름 바꾸면은 뭐 본인들 과거가 세탁됩니까? 이거는 뭐 어떤 세탁기 들어가도 전 세탁이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좀 불쌍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민주당은 뭐 중간에 약간씩 뭐가 붙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쭉 지켜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돼 있고 그게 100년째 가는데 지금 여기는 뭐 이름이 기억도 못해요. 새누리당, 한국당, 신한당, 새누리당도 있었죠. 새누리당, 네, 새누리,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네, 너무 많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정상위원회보다 더 많고 막 이런 당 아닙니까? 그걸 뭐 바꿔서 뭐 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 사정이고 당 쇄신안으로 내놓은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조금 우습더라고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뭐 이렇게 세 축을 제시했는데 청년 중심 정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또 30대 일부가 거의 뭐 70대처럼 약간 일부 그 극우화 성향을 좀 보이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보여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기계적으로 20대 그러면서 2030 이런 표현도 이제 쓰더라고요. 이제 40대까지는 아니고 40대는 워낙에 국민의힘에 대한 또 비토 기류가 강한 세대이기도 하고 40, 50대가 특히 그렇고. 근데 2030에 뭔가 본인들의 어떤 미래를 실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들이 정말 뭐 국민의힘의 그 상황에 공감해서 뿌리 깊이 뭔가 같은 교집합을 정치적으로 공유해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 편승 정치랄까요? 그때그때 위기를 타개할 때 맨날 소구되는 그 청년 정치, 그 허상. 그럼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청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어떤 청년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냅니까? 민주주의의 젊음을 상징하는 목소리 내나요? 아니요. 퇴행의 목소리 내고 있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아주 고루한 목소리 내고 있다. 아주 고연령층과 정치적으로는 동기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전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의 지지가 일부 있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건 극우화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저는 반민주당적 성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 30대의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잘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뭐 운동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념적 교조주의적인 정책들에 대한 반발로서 지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확고한 지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세대에 관련된 지지 성향을 개혁신당하고는 또 논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의힘이 고민이 많을 거고 청년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노래 불렀던 사람 전에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황교안이라고요. 당시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다음에 했던 게 미래통합당이고 국민의힘의 전신인데 그때 황교안이 했던 게 퓨처메이커예요. 퓨처메이커로 뭘 메이커 했습니까? 장예찬 만들었습니까? 박민영 만들었습니까?
그자들이 지금 똑같이 윤호개인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퓨처메이커가 아니라 거의 절망을 만들어낸 그 제도를 또 한 번 해가지고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 선거가 질게 명확가나한데 거의 그 총알바지로 지금 출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정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고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의원님들이 국힘당을 참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많으시네요. 이름을 많이 보내주셨네. 여기서 하나 골라서 쓰면 되겠어요. 모질이당, 내란 변장당, 매국노의 힘, 내란 전문당, 내란의 힘, 국짐 해체당, 내란의 힘당, 당나라당, 내란 개판당, 내란의 후예당, 불법의 힘, 망할 땅, 내란의 잔당. 뭐 이 중에서 하나 갖다 쓰면 될 건네. 도둑당도 괜찮아요. 도둑당. 네, 도둑놈들이라고 해서. 당나라당도 너무 웃긴다. 당나라당 숭구리당도 있네, 재밌죠. 숭구리당. 숭구리당. 봉숭아학당도 있네. 잘한다. 봉숭아당도 나오네. 봉숭아당. 이 중에서 하나 뭐 골라서 쓰면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 쓸 이름도 없어요. 하도 그 좋은 단어들은 갖다가 오염만 시켜놔가지고 더 이상 쓸 단어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근데 뭘 하려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가려면 그쪽으로 쭉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오죽하면은 그나마 그쪽에서 좀 합리적이라고 하는 김도읍 정책위장이 아이고 나 도저히 저하고는 같이 못하겠다고 그만두겠습니까? 그런데 김도읍 떠난 자리에 또 고성국이 들어와요. 고성국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 아주 노골적으로 윤호개인 외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또 쇼를 하려고 김재원 불러가지고 방송 중에 입당원서 쓰고 그 난리를 피던데 가관입디다. 한번 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을 때 입당 얘기가 나왔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시에 꼭 입당해 주시면 좋겠다. 직접 입당 원서는 제가 받겠다.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입당 결심을 했으니 좀 더 받아가세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입당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입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입당하면 내가 김재원 계보가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입당 원서 제출이야 뭐 자유지만 또 저렇게 최고위원이 직접 와서 받아갔는데 입당을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입당이란 건 정말 넣는 순간 자동으로 이 당원 자격은 이제 갖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고성국 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순한 유튜버를 훨씬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고성국 TV에서 나왔던 그 워딩이 대통령 육성으로 고스란히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팬덤을 조장하는 역할을 넘어서 전략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가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당원 가입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비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지명해야 되는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니까 어머 그 자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하세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과거에 김계리 변호사 있잖아요. 윤호개인. 뭐 고성국하고 뭐 본질은 별로 안 다른 유사한 부류인데 이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에 비대위 차원에서 2025년 5월 17일인데 입당 보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승인이 됐는지 여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김계리도 그럼 같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보류시킬 거면 고성국도 같이 보류를 시켜야 방금 우리가 전해들은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이게 논리 일관성을 갖추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김계리는 입당 보류고 고성국은 또 받아준다? 이러면 그냥 모든 게 다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말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 나머지 온갖 지금 당이 그 잡탕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질서와 아노미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고성국 씨가 왜 입당을 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저는 투트랙 전략이라 생각해요. 투트랙. 네, 뭐냐면 원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타이밍에 사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더 버티다가는 김도읍까지 지금 사퇴한 마당에 당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김은혜 수석 한두 명 더 지금 빠져나간다는 설이 최근에 돌았거든요. 네, 물론 최고위 체제는 아닌데. 김은혜는 왜 그만둔대요? 더 이상 장동혁 쪽에 때묻다가는 이제 지선에서 자기 지역구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면
잘못하다가 장동영 묻어서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탈 조짐이 있으니까 이걸 붙들어 두려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지금 애매모호한 사과를 한 거예요. 불법 계엄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하지. 왜냐하면 불법 계엄이면 탄핵을 바로 얘기해야 돼요. 불법이니까 탄핵이 정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절대 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을 해놓고 어제 고성국 입당시켰죠. 그럼 한쪽에서는 태극기가 반발하기 때문에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장동혁은 태극기 유튜브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이겼거든요. 세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을 배신할 수 없는데 고성국 입당으로 해서 그쪽을 좀 상쇄시킨 다음에 오늘 조금 애매모호한 이 메시지를 낸 다음에 2월에 윤석열 1심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다 같이 태세전을 할 때 그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있어요. 다 내 계획이 있다. 내 시간표대로 지금 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일단 장동혁이 생각하는 시간표가 그거 아니겠어요? 일단 그거를 확실히 그러니까 뭐 태극기라든지 이건 가둬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도까지는 언감생심 아무튼 뭐 좀 늘려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쪽은 다 가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장동혁 대표가 1.5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짧고 정치를 잘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 안에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데 과거에 안철수 의원 어떻습니까? 진영을 바꿔가면서 확장을 시도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죠? 거의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인 겁니다. 배지만 달고 있을 뿐이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어떻습니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서 확장을 시도할 때는 이게 국민들에게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어떤 시기에 어떤 서사를 가지고 확장 전략을 쓰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장동혁 같은 경우는 윤호개인도 지금 다 못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성국 들여다가 그 내부를 지금 단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정치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지 소신이 뭔지 이 계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게 갈짓자 행보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요 양쪽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장동혁의 운명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보면 비전이 없는 정당은 결코 살아남지 못해요. 이게 무슨 뭐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차라리 나는 뒤로 가겠다는 뒤로 비전이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지 저건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이제 기회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차라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난 거예요. 그나마 어차피 다 이제 폐기 처리돼야 되는 정치인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래도 한쪽의 얘기를 일관되게 하면은 그 일관된 속에서 나름의 믿음이라도 생기는 건데 지금 장동혁처럼 계엄 당일날에는 해제하러 또 갔다가 또 한동훈 밑에서 또 빌붙어 살다가 또 당대표 해보겠다고 전한길한테 붙었다가 또 지금은 또 사과하고 또 고성국 받아들이고 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저쪽 다 잡아보겠다 뭐 이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장동혁이 계속 있는 것이 민주당한테 좋을지 아니면 저거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뭐 생각이 되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 일단 버틸 겁니다. 여기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놓을 리가 없고 그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그 계엄 해제에 이름을 올린 18명의 의원에 놀랍게도 장동혁 대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좋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고 유연성이 있지만 그거는 언제 어디서든 변모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엄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의 섭리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으면서 오늘은 또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지금 급하니까 이종주 기자 분석해 주신 대로 당내에서도 지금 나 앞으로 지역구 어떻게 할 거냐 장동혁 당신 책임질 거냐 이런 비토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만 버티긴 버틸 텐데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에도 선거는 지금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국민의힘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좋은 길인지는 저희 의문입니다.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임기가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선출된 5명 중에 4명이 동시에 사퇴를 해야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민수, 김재원 둘만 데리고 있어도 최고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장동혁의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끌어내릴 방법도 없지만은 그럼 장동혁 끌어내리면 누구로 합니까? 그럼 다음 대안은 뭐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또 데리고 옵니까?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절정을 찍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내려올 마음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장윤미 대변인 말씀하신 단순한 당원 입당이 아니고 최고위원 자리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금 일단 김도읍 정책위장 그만두고 거기도 최고위원이잖아요. 당연직으로. 자도 뭐 그런 자리 혹시라도 뭐 와르르 무너질 것에 대비해서 확실한 극우 빠따 하나 넣어놓고 뭐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러니까 당대표 잘 뽑아야 되는 거고 이미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전환기라고 놀아나가지고 장동혁을 세우는 순간 이거 예상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국민의힘 사람들만 모르지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 전환길이 있다. 전환길은 지금 뭐예요? 뭐 미국에 있는 것 예, 같은 계속 해외에 있고. 지금 해외에서 그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중. 전환길은 왜 입당 안 하죠? 아, 입당은 했나? 안 한 것 같습니다. 전환기는. 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만. 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제가 김건희 특검 가운데 이제 가장 아쉽다고 꼽은 게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더 확실하게 파헤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렇게 증언은 일단 뭐 I씨를 J씨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여사님이 화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가? 이걸 보니까요. 진작에 그쪽 종점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한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종점 변경으로 땅값 상승만 노린 게 아니고 이게 주택 사업까지 했으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정주 기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큰 건이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사실 가방을 받은 거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잘못됐죠. 잘못된 부분인데 도이치모터스를 제외하면 그거는 개인의 일탈 정도로 봐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양평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 이제 당시 예타 과정, 그리고 강상면으로 바꾼 과정, 이런 걸 보면 사실 국토부 내에서도 이 얘기가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꾼 다음에 바꾼 게 더 이득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국토부가 지금 그 당시 얘기를 국토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장관까지 뛰어들어서 이걸 전면 개편했던 거,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단순히 지금까지는 미리 땅을 좀 선점해 놓고 최은수 씨가 토지대장 먼저 열어보고 땅 선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 변경 바꿔가지고 거기서 지가의 차익을 보겠다, 이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기사를 보면 인수위 당시에 이미 주택까지 세워서 어마무시한 지금 차익을 노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2차 특검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거기에 종점을 바꾼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건데 지금 강상면 종점 인근의 전원주택 사업을 계획한 PPT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전원주택 개발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수정을 하고 막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이건 뭐 단순히 인터넷 게시글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다. 회사 금융권 대출 목적이다.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김건희 일당들 너무나도 웃긴 사람들인 게 뭐 녹취 나오고 하면은 뭐 농담이었다. 뭐 재미로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들렸다. 예, 뭐 그냥 완전히 지금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김건희 특검이 실패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 그대로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의 의혹 다 수사도 착수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관해서는 이거 뭐 원희룡
국정장관 수사 자체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양평과 관련된 뭐 김성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정도만 했을 뿐이지 아직 그 양평 땅에서 이 김건희 일가가 벌린 일들에 아직 세 발의 피도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이 발족이 되면 이 김건희와 관련된 부정부패 이슈들이 여전히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이미 녹취까지 다 하급 직원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명확한 증거 속에서 저는 엄단을 해야 되고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저 종합특검에서는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보는데 안 봐도 뻔하지요. 인수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조사가 끝난 것을 불과 뭐 1, 2주 사이에 바꿔가지고 한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또 뭐 원희룡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뭐 안 해버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원희룡이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데 제가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 다시 보려고 그때 발언을 준비를 했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원희룡이 그래도 뭘 내다보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 하십시오. 다음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될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들으니까 네. 다음 정부가 본인들 보수 정부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할 텐데 새로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해안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계 그런 게 또 나오잖아요. 이게 좀 즉흥 발언이고 준비했던 발언이 아니니까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었지?와 관련해서는 뭐 이게 단순히 제이 씨이기 때문에 별 큰 실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녹취에는 김건희가 왜 이게 인터체인지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고 그 오빠는 예비 타당성 조사 그 훨씬 전부터 자기네들 그 일가에 땅이 있으니까 PPT를 만들어 놨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은 뭐 인터넷 게시물 짜집기다 대출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은행이 바보입니까? 그냥 PPT만 들고 가면 돈을 주나요? 이 현실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착착착착 맞았던 거예요. 특검에 발표에 따르더라도 실무진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녹취가 확보된 걸 보더라도 야 우리 특검 되면 감옥 가 빵에 간다. 이게 여사가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원희룡 전 장관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원희룡은 특검이 불렀나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을 겁니다. 예, 공개 소환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해가 좀 안 돼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데 원희룡을 조사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김건희 특검에 대한 미스테리인데 결국에는 특검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특검이 그래서 실패했다는 소리 듣는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 이채 양명주 그 양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법 안에도 박혀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조차도 못했다? 이거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고 이 검찰이 뭐 수사 사안이 많아서 못했다라는 전 비겁한 변명은 듣고 싶지가 않고 전 수사 의지가 부족했고 미진했고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보자면은 뭐 원희룡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참 역시 수사도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간에 그 조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위축되고 그랬던 것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도 취재를 좀 했었는데 국토부 당시 서기관 그분이 이제 검찰 특검이 소환돼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실타래가 이제 풀리다가 중간에 그 사고가 나면서 양평 쪽은 김건희 특검에서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맥락도 있고 공무원들이 보통은 그 담당 서기관이 이제 하급 직원에서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본인 나름대로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취재해 보면 그 사람이 실제 개입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특검에서 많은 내용을 좀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충되는 지금 김성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이용해서 그거를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지금 역프레임을 건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내일 저녁에 내란 청산을 위한 영웅 본색 프로그램을 하는데 박선원 의원도 요즘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 60-70%는 못 밝힐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그 군 관련된 것들도 지금 이제 군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종합특검 빨리 좀 해서 다 밝혀내야지요. 그래야 청소를 제대로 해야 뭔가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 의원 모시고 당내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CBS 이정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고보장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보장강. 영웅 본색하고 좀 어울리는 이름. 전라남도의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이렇게 네 군이 한 지역구입니다. 이 고보장강 지역구의 문금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영광입니다. 고보장강인데 영광이에요? 영광은 또 영광, 한평, 장성 이렇게 되나요? 네, 영광, 한평, 장성, 담양? 담양. 아, 거기까지 합쳐져요? 거기가 이계원 지역. 예, 예. 저는 이제 고보장강. 네. 예, 고보장강인데 영광입니다 하면 다른 지역구 얘기하는 거니까. 네. 원래 그러면 고보장강에서 문 의원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보성입니다. 보성. 네. 근데 고보장강인 거 보니까 인구가 보성은 두 번째인가 보죠? 인구도 그렇고요. 이쪽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아, 지역 순입니까? 고보장강이? 네, 네. 그 인구 순이 아니고? 네, 네. 그러면은 인구 순도 맞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인구도 그렇게 더 그렇습니다. 적어지고 그렇군요. 예. 요즘에 그 전남 지역은 인구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감소. 저희 지역도 군별로 300-400명씩 매년 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저희 또 제일 관심이 이제 정개특위가 열릴 건데 지역구에 우리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몇이나 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인데 저희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로만 하면 이 광활한 지역을 뭐 어찌됐든 사람은 다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꼭 인구만이 아니라 지역도 좀 지역 넓이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부럽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곳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진은 또 다도해를 끼고 있고 예. 뭐 강진은 뭐 남도답사 1번지라고 예. 그러고 전부 다 풍광이 좋고 어떻게 보면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남겨진 땅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가 많아요. 먹을 것 끝내주죠. 예. 예. 그 지금 이제 광주 전남 통합이 상당히 좀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연초에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지사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을 어떻습니까? 전라남도 도민들은 대체로 환영합니까? 도민들 여론은 뭐 따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전에 제가 뭐 강주시에도 근무를 했고 전남도에도 근무를 했지만 대체로 통합에 대한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여론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걸림돌이 많이 기득권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되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대통령께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계셔서 비록 위로부터의 어떤 변화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혹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번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모레 9일날 뭐 청와대 오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정치적으로 궁금해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그 광주시 전라남도 통합을 하면 일단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해야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일정으로 예, 그 일정으로. 예. 그러면 지금 광주시장이나 전라남도지사나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질 건데 네. 뭘 좋아서 서로 사인하고 그러죠? 그분들의
진정성을 믿어야죠. 누가 되고 안 되고에 떠나서 강주 전남 미래를 그런 말씀 생각하고. 말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후보들 막 달라드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시각으로도 보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유가 어떻든 이번 시기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꼭 저도 뭐 적극적으로 지금 뒷받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수도권만 비대해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금 강주 전남이 AI랄지 에너지랄지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어차피 AI도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랄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시너지가 높은 그런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해 이렇게 처음 뵀는데 참 좋은 이야기, 덕담 이런 것만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좀 당내가 저도 좀 시끄러워서 저도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러시죠? 제가 모시고 있던 원내대표님 관련해서 신상 관련해서 뭐 일들이 많아져서 안타깝고 뭐 어제 우리 문진석 원내대표 대행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민주당의 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공천 시스템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또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요. 좀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안타깝고 예.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한쪽의 일방의 얘기만 언론에서 이게 마녀 사냥식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에는 좀 언론이 무섭기도 합니다. 원래 언론은 무서워요. 예. 국민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진작 물러나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의혹이 많이 불거졌으면 그 자리에서 뭘 얘기한들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물러서서 내가 진실을 밝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당신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던 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탈당 얘기가 나오는데 당의 대변인이 원내 대변인이 있고 그냥 당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원내 대변인은 원내 대표가 지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장이 더 거시기하시겠네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지금 뭐 탈당 요구가 계속 나오는데 예.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탈당하는 게 맞다. 예.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진 탈당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죠? 전체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일부 의원님들이 뭐 선당 후사를 말씀하시고 당을 지켜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시는데 원내대표께서는 뭐 그동안 제가 계속 그 뭐 아침마다 뵙던 분인데 처음 의혹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억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면전에서 그런 억울해 하시고 여러 말씀을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해명을 해 주셨는데 원내 대변인 입장에서는 그런 원내 대표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탈당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그 지금 당내 이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2일 날 윤리심판원에서 관련 조사 결과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당원들이 뭐 탈당해야 된다,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입장 곤란하실 거니까 더 질문 안 드리겠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 것도 부적절했거니와 그만두고 나서도 빨리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뉴스토마토인가 뭐 거기에 나가가지고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그렇게 그 뛰어난 정무 감각이라고 생각을 네,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이제 시그널을 보냈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뭐 이 경찰 조사랄지 우리 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조사 여기에 성실히 임해서 최대한 빨리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라는 근데 요즘 보면 모든 문제들이 다 보좌관을 통해서 나와요.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강선우 또 누구예요? 이번에 이해훈 네, 기재부 다.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네. 네. 보좌관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뭐 추천에 의해서도 뽑고 지역에서도 데리고 와서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보면 이게 꼭 실력 있는 사람보다는 일단 인성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못하면 보좌관들 비난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성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네. 뭐 들어도 공감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외모 안 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에리님께서요. 서울에서 살다가 고흥으로 귀촌했습니다. 문금주 의원님을 통해 고흥을 조금이나마 홍보하고 싶습니다. 고흥은 현재 스마트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고흥으로 가셨군요. 고흥의 스마트 사업은 뭐예요? 지금 스마트팜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가르치고 또 같이 시범으로 토마토랄지 뭐 이런 부분들 재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스마트팜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12월 말에 스마트 또 수산양식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또 이번에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곤란한 질문만 계속하면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훨씬 곤란한 질문은 짧게 하고 이것도 길게 하시려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산이대인님이라고 애청자가 계시거든요. 문금주, 송금주도 통합해라. 헛갈려서 못 살겠다. 가끔 헷갈리는 분들 계시죠? 송금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송금주 전 의원이죠. 나주 쪽에. 맞습니다. 네. 요즘에 뭐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우리 패널로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나이는 저보다 좀 더 어리기 때문에 금주의 원조는 문금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금주 의원도 신사죠. 네네. 신사들이 많아야지.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 할 때 총선 당시에 나주 화순 쪽에는 송금주, 고보장강에는 문금주에서 제가 이제 금주 벨트. 금주가 꼭 되자. 오늘은 애주, 내일부터는 금주하자. 이런 구호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술은 좋아하십니까? 우리 선배님만큼은 못하지만. 제가 뭐 술을 뭐 쓸데없는 말씀하시네. 또 하나 이제 좀 곤란한 질문. 이해훈 장관 후보자도 지금 계속 또 그러니까요. 이것 나오고 또 괜찮으면 또 이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청문회는 일정을 아직 안 잡았습니까?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19일, 20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2주 가까이 남았는데 빨리 청문회를 하고 털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힘 인사를 이해훈 씨를 이렇게 지명하는 것 보고 다만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농림부 장관도
윤석열이 임명했던 분인데 그 전문성만 보고 뽑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탕평 인사 또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중시하는 대통령님의 어떤 인사 철학 이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런 전문성 외에도 도덕적인 기준들을 많이 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찌됐든 그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좀 검증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고 물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돼야죠. 뭐 본인이 충분히 좀 해명하고 의혹들을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나올까 싶어서 예. 좀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원내 대변인이시면 이제 거의 뭐 기자들한테 엄청나게 전화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뭐냐, 이건 뭐냐. 그런데 요즘에 기자들 물어볼 게 워낙 많아가지고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참 혹시 대변인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7개월 정도. 7개월. 예. 대변인 맡으신 뒤로 나는 이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 하는 분 계세요? 우리 저 민주당 우리 박수현 수석님이 같은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저 옆에서 박수현 보면 수석은 지금 수석 대변인인데 네네. 원내가 아니고 당인가요? 네, 당 수석 대변인이신데 그 언론에 대한 그런 그 상대랄지 뭐 말씀하시는 태도랄지 또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좀 배워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부지런하셔서 제가 따라잡기가 힘든 버거운 그런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수현 수석 훌륭하죠. 네. 박수현 수석은 학교 다닐 때도 수석을 많이 했나? 수석을 많이 해. 그러니까요. 예. 네. 대통령실도 수석 2번 하고. 네네. 그때는 아니구나. 대변인하고 홍보수석하고 이번에 또 수석 대변인하고. 제가 옛날에 그 당 출입할 때는 아까 이제 부지런 얘기하셨는데 박지원 대변인 계실 때였거든요. 최고죠. 네. 근데 정말 부지런하죠. 네네.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4시, 5시에 동교동 4시에 일산 가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는데 또 저녁에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면 그냥 뭐 늦게 1-2시에 끝나면 그냥 일산에 가가지고 차에서 1시간 눈 붙이고 가서 뭐 이렇게 또 보고 하고 이런 정도까지 부지런하셨던 분인데 부지런에다가 또 순발력 또 인내 뭐 이런 거 참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박 전 대변인 그래서 지금의 뭐 정치 구단 칭호를 얻게 됐는데 지금도 그 메모 이렇게 수첩을 보면 예. 빼곡하게 메모를 하시고 그게 기억력이 어디서 나오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메모에 예. 적어 놓으신 거 뭐 이게 이제 기억력의 원초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아니 꼭 게을러서 그렇게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런하시고 순발력 있고 또 좀 넉넉하고 이런 게 있어야죠. 지금도 기억나는 박지원 대변인의 최고 논평 가운데 하나가 그때 막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YS 때 그때 막 다 노태우 정권 탓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노태우 탓할 거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할래? 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전철살인 예. 말씀이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다 노력하면 또 될 건데요. 지금 이제 또 하나 관심사는 종합특검입니다. 이건 발의는 됐지 않습니까? 2차 특검은? 네, 네. 처리를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지금 오늘 아마 이제 법사위 전체에 열어서 소위로 넘길 것 같고요. 9일날 소위를 연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9일날 소위 열어서 이제 통과가 되면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 열어서 정리가 되고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 3대 특검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웠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상병 특검도 그랬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이 영장 발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 빼고는 거의 발부가 안 됐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에서도 새롭게 또 불거져 나온 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김건희가 그 고가의 목걸이를 받고 그분 사이죠. 거기를 이제 사이한테 전화해서 서희건설. 네, 서희건설 그 사이한테 전화해서 뭐 아주 고생 많으시다 뭐 이런 격려 말씀도 했는데 그 시점이 또 마침 그 고가의 목걸이를 받았던 그 시점하고 일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하고 공범이 확실한데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고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이 된 이런 부분들 또 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지금 새롭게 그 조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차 종합특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2차 특검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건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흡한 부분에서 다 이제 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 특검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일단 김건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윤석열하고 공범 관계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차단되어 있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저는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하고의 혐의를 못 밝혀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김건희는 털어주는 것 같이 했는데 그건 진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내란 일으켰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매간 매직 이건 어디 뭐 예전 그 옛날 왕정 시대에나 나올 법한 그런 매간 매직 행태들이 여러 건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들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 신천지 관련해서 특검도 야당이 먼저 하자고 그래서 그래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뭔가 좀 지지부진하니까 일단은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을 시켰지 않습니까? 특검은 합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일교 특검도 저는 요즘에 국민의힘 행태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하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러니까 신천지가 포함이 돼서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안 받을 줄 알고 하자고 그랬겠죠. 그랬을 것 그때 이제 한참 통일교에서 뭐 전재수 의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공격용으로 썼다가 그래 하자고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 보면 또 쿠팡도 그러거든요. 예. 쿠팡도 국정조사를 막 하자 해서 저희들이 연석 청문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 그러면 우리도 국정조사 해야 되겠구나 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니까 이제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신천지가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통일교는 우리 헌법에서 정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그런 중대한 내용이고 같은 당의 홍준표 우리 전 시장님도 윤석열이 당선될 당시에 신천지 10만 명 동원설이 그분이 또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교 유착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털어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됐든 협상이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해서 털어낼 건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힘당의 장동혁 대표가 뭐 당 쇄신 아닌가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평은 어디에서 대체로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박수현 당 수석 대변인께서 논평을 내셨고요. 냈습니까?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주 내용은 그런 거죠. 뭐 옷만 갈아입은다고 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런 예, 겁니까? 뭐 그런 거고요. 이게 말로만 뭐 어찌됐든 썩은 사과도 예.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그런 아침에 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 예. 어찌됐든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라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냐 이건 국민들이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힘의 윤리위원회 위원장 뭐 선임한 거나 윤리위원들 선임한 거 보면은 사과한 것하고 전혀 일치되지 않는 윤어게인 인사랄지 김건희하고 관련 있는 인사랄지 과거에 뭐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중요한 게 인사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당수석 대변인께서 논평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금주 의원님이 논평을 내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똑같은 예. 내용으로 이 말로만 하는 그런 사과라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 바로 뒤이어서 불법 비상계엄을 인정을 했으면 절연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옹호했던 인사들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논평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치를 위해서는 참 건강한 보수 세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좌우가 다 함께 날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저건 정말 뭐 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가는데 내심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민주당에서는 아이고 장동혁이 계속 저렇게 가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죠. 네. 땡큐다. 네.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가라. 지방선거까지만 이렇게 가라.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그랬고 많이들 했는데 어찌됐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하고 과거의 단절을 개헌과의 절연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마치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에 불과한 그런 진정성 없는 그런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단 당 내는 이제 선거 분위기가 좀 많이 올랐겠어요. 11일 날 지도부 뽑는 최고위원 선거 그리고 이제 후임 원내대표 선거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네. 어디 뭐 다 그냥 실내에서 합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이제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저희들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11일 날 예. 3시 반에 모여서 의원총회 겸해서 4시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것도 무기명으로 하겠죠? 사람 뽑는 거니까. 네, 우리 예. 직접 가서 예. 기표함에다 가부 찬성 반대 아니구나 이제 4번까지 그렇죠. 있기 때문에 4번까지니까 네, 이름을 써야죠. 이름을 써서 네. 예. 누구 쓰실 거예요? 너무 너무 쑥 들어와서 예.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예. 질문을 해주신 것 그럴 때 같습니다. 제가 가끔 답변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당연히 답변 안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네,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어서 예. 네, 선거 중립 당직 안 맡으셔도 얘기하면 안 되죠, 뭐. 네, 네. 아무튼 뭐 누가 유리한지는 뭐 이런저런 여론 뭐 저 나오기는 나오대요. 네, 그 네. 기사가.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저께 한병도 의원 인터뷰했고 내일은 문정복 진성준 후보. 이게 원래 하루에 한 분씩만 인터뷰를 하는데 문정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자고요. 예. 네,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아무튼 해야 되니까 네, 막 이렇게 그 또 백혜련 의원도 있고 그래서 네, 네. 내일은 뭐 두 분 지금 인터뷰 잡혀 있는데 네, 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자녀 임기만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더 맞는 걸까요? 이거 이제 그 맞고 안 맞고는 지금 당원 당규에 그런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고 좀 이 선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한 2분 정도는
난 자녀 임기만 하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두 분 정도는 지금 그걸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아.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투표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수는 뭐 다수라기보다는 분위기는 그래도 자녀 임기만 어차피 지금 당규에 자녀 임기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궐은 자녀 임기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번 원내대표가 되신 분은 지방선거의 공천을 심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공천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방선 지금 임기가 4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선거는 6월이지만 5월달에 공천심사가 끝나니까. 네네. 아, 그때까지는 공천심사위원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하겠네요. 아, 중요합니다. 예. 예. 왜 출마 안 하셨어요? 저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내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최고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요. 예. 네, 하반기나 아니면 재선 이후에 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나무가 되시기를 예, 네.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하여튼 1월 11일 선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당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도 보면 정청래 대표 일 잘하냐 못하냐 못한다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뭐 김병기 사건 터지지 뭐 강선호 터지지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민주당 저 되겠나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로 이제 새로 원내대표 들어서고 또 최고위원 선거해서 지도부 구성되고 그러면 심기일전에 어떤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고 이재명 정부 뭐 어떻게 보면 1년 뭐 평가로 봐도 될 그 정도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천 예.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는데 당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은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즉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보면 아무래도 정부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내용들이 이렇게 착착착 나오는데 당은 아무래도 좀 이 미래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켜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제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지 뭐 못한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좀 반발짝 앞으로도 좀 나가야 되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아무튼 뭐 좀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하다 보면 막 서로 뭐 공격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아직도 뭐 친청이니 친명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있습니까? 저기 언론에서 그런 거를 당내에서는 없어요? 당내에서 그런 거는 뭐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봐서는 다 친명이지 뭐 친청이고 뭐 친명이 이게 아니다. 박지원 의원은 다 친청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봐서는 다 친명이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친청으로 뭐 대표님 계시니까 친청으로 또 봐도 되고 다만 이제 뭐 과거에 뭐 청와대 인사냐 뭐 당직을 어떻게 맡았냐 뭐 이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모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면 김병기 라인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때 뭐 같이 일을 할 만해서 한 거지. 그게 뭐
큰 줄기 속에서 가는 것도 아닌데 네. 라인이라고 하는 건 좀 우습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렇다고 김병기 사람이다. 이렇게 막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까이 지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래서 막 이런 친청 친명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어수선할 때니까 차라리 선거 안 하고 그냥 몇 달짜리니까 합의 추대 형식 같은 걸로 뽑으면은 조용하고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이런. 얘기가 초창기에 나왔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추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나오신 분들 보통 이제 3선 이상에서 이제 원내대표를 희망을 했는데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잔여 2임기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고흥 지역구신데 고흥하면 또 우주 발사 그 나로호 발사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요즘에 계속 성공해요. 상당히 그 기대가 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그 지난번에 나로 발사도 성공을 하고 누리호 발사도 성공을 하고 27년부터는 매년 발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뭐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말씀 공약에 우리 손으로 K-스페이스라는 뭐 이런 구호도 외치고 뭐 그러셔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전략 산업이고 기술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우주 항공청이 있는 사천 또 우리 발사장이 있는 우리 고흥 이렇게 해서 우주 항공 산업 도시 복합 특별법 이것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좀 조속히 통과가 돼서 관련 산업들이 좀 제대로 육성이 되고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사체를 가져오려면 배로 이렇게 운반이 돼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도로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고흥까지는 철도가 그렇죠. 없습니까? 철도가 철도가 없군요. 네, 없으니까. 그리고 또 고속도로도 좀 납작하게 좀 해서 산업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사에는 최적지이지만 이제 또 발사체로 옮기는 과정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군요.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오기에도 저희들 재작년인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흥을 올려다가 그런 정지 요건이 부족해서 순천으로 옮긴 그런 그 뼈아픈 기억도 있는데 우주 항공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이 되고 국가산단도 조성이 될 지금 예정으로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접근성이 좀 더 돼서 제대로 된 우주 항공 산업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새해에는 더 팍팍 기운이 좀 솟아오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흥에 처음 우주 발사기지 만들어졌을 때 고흥 가보면은 전부 다 우주더라고요. 김밥집도 우주 김밥이고 노래방도 우주 노래방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발사장 그 우리 KBS 있을 때 해설위원들 한번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뭐 뿌듯하고 그랬었습니다. 선조들이 지명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높을고 흥할흥 그러네요. 그래요. 그 중국말로 까오슝인가 뭐 되죠. 까오슝인가. 까오슝. 고흥이요. 네. 까오는 맞는데. 네,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얼핏 들었거든요. 끝으로 지금 이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광주 전남 지역에는 지금 한전 가 있고. 네, 한전을 비롯해서 농수산유통공사, 뭐 한전 유관 단체들이 좀 들어와 있죠. 농협중앙회 이전하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농협중앙회는 정관의 중앙회를 수도권에 두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걸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농협법에 법에가 소재지를 서울로 두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게 정관에 둘 수 있도록 예. 소재지를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정관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예. 정말 뭐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일극 체제 아닙니까?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일극 체제로서의 부작용들이 문제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노정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농협 아니 저기 농도도 아닌 서울에가 굳이 농협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협, 수협 관련 기관들이 예를 들면 농도이고 수산업의 1번지 우리 전남으로 와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냈고 저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 좀 지방으로 좀 이전을 해서 같이 다극 체제로 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예전에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이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강한 경쟁을 낳았고 그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런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방이 경쟁력이 있는 세대, 지방 시대가 좀 열려져야 된다. 근데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에 강주 전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의지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 보일 때 우리는 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